상계 항변에 대해서 2022년 2월 17일 선고 2021다 275741 판결입니다. 갑은 을이 자신한테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내왔는데 그 1심에서 갑이 이제 도급을 주고 을이 수급인인데 을 입장에서는 이제 공사대금을 청구를 했는데 갑은 이제 도급을 맡기고 나서 뭔가 불만이 있어서 하자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 채권에 기해서 동시이행 항변과 위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하였다. 갑이 을의 자신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 상계 항변을 하였다. 이 상계 항변을 한 채권이 자동채권이죠. 갑은 이제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즉 상계 항변이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소송 항소심 계속 중에 갑이 을을 상대로 위 상계항변 자동채권의 그 상계항변에 제공한 자동채권을 그대로 손해배상 청구로 청구를 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선행소송의 항소심에서는 이 상계항변을 철회했습니다. 철회. 그런 상태에서 이 1차적 선행소송에서 항소심에서 을의 공사대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는데 갑이 상계항변한 경우는 그 항변이 철회됐습니다. 그래서 상계항변은 이 1차적 선행소송에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의 을에 대한 이 상계항변에 제공된 그 자동채권 상계항변이 소로서 청구가 들어간 2차 소송에서 이 손해배상 청구에 어떤 취급, 이게 문제된 겁니다. 교과서에 그런 표현이 요새는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냥 중복제소에서 동일한 사건에서 중복제소가 걸리는데 소송물의 동일, 그 다음에 주체의 동일, 뭐 이런 것 등을 어느 정도 카테고리에서 하는데 상계항변은 216조 민사소송법 216조에 가면 보통 기판력과 중복제소가 같은 카테고리에서 동일한 사건을 이제 후차 소송에서 뭔가 규제하는 것이고 기판력은 전소가 확정된 판결이 있음에도 같은 사건의 후소가 등장했을 때 중복제소 259조는 전소가 진행 도중에 소송 계속 도중에 같은 사건이 등장했을 때 규제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그 가운데 상계의 경우는 특별히 기판력 부분에서 216조의 1항, 2항 가서 보면 원래 기판력은 소송물로서 주문 중의 판단에 기판력이 미친다라고 하는데 상계항변만은 특이하게 이유 중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수액에 한해서 기판력이 미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상계항변은 이유 중에 등장하는 어떤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주문급의 소송물급의 결론급의 판단은 아니지만 원래 상계항변이 들어가서 상계항변이 인정되고 딴 쟁점이 없으면 원고 청구가 기각될 것입니다. 만약 상계항변했는데 딴 쟁점 없이 상계항변 자체의 자동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것입니다. 딴 쟁점 없다면. 그때 기각이냐 인용이냐에서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이 인정될 건지 안 될 건지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가 인용된다는 것은 원고의 청구 금액이 인정되는 것이고 주문으로서. 그 다음에 청구가 기각된다는 것은 원고의 청구가 주문에서 기각한다라고 하는 거지 상계 자체는 이 주문 중의 판단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어 방법과 달리 이유 중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216조 2항이 다양한 수액에 한해서 기판력이 미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중복제소 국면에서 본다면 이미 상계항변이 앞소송에서 전소에서 항변으로 제출해 놓고 항변을 하고 그 항변에
자동채권으로서 상계항변에 쓰인 그 자동채권을 별도 소송으로 칠판 있으면 그려줬으면 좋겠는데, 전소가 상대방한테 들어왔을 때 피고 입장에서 상계항변을 하고 어떤 채권을 갖고 이 채권을 별소로 후차적으로 청구로 들어갔다라는 게 중복제소의 국면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항변 선행령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한 거 뒤집어서 별소 선행령은 오히려 이 후차 소송에서 피고로 물릴 사람이 이미 선행적으로 별소로 자기가 청구를 한 겁니다. 그 채권에 대해서. 근데 마침 그 이후에 상대방으로부터 청구가 들어오니까 이미 선행적으로 청구를 했던 그 채권을 후차적인 이 소송에서 방어 방법으로 상계항변을 한다라는 게 별소 선행령이라는 표현을 쓰고, 아까 말한 것을 항변 선행령으로 씁니다. 그림은 안 그렸지만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항변 선행령이나 별소 선행령에 있어서 후차적으로 등장하는, 별소 선행령일 때는 후차적으로 등장하는 상계항변을, 만약에 항변 선행령일 때는 그 항변으로 제공했던 자동채권이 후차적으로 소송으로 청구된 이 두 번째 후차적으로 등장하는 그 청구, 소송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 기판력이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중복제소에서도 뭔가 규제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의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쪽의 방향인데, 통설과 판례는, 통설은 아닙니다. 학설은 상당히 갈립니다. 판례는 하여튼 중복제소에서는 중복제소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즉 후차적으로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설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만약 중복제소로 걸린다라고 본다면 별소 선행한 것을 후소에서 방어 방법으로 쓰면 안 된다든지, 항변이 선행했다라면 후차적으로 청구를 하는 것이 중복제소에 걸려서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기판력에서는 기판력이 작동하는 국면에서 상계항변의 그 부분을 작동시키는데 중복제소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양쪽으로 별개로 쓰임을 인정하고 있다. 중복제소에 걸리지 않고, 즉 적극설, 이런 입장이 판례의 입장인데, 종래 판례는 75년도에 한 번 있었고 2001년도에 그 쭉 내려가면 소개했듯이 별소가 선행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번 2022년 2월 17일 선고 2021-27574 하나 판결은 항변이 선행한 사건에서 그 항변에 제공했던 자동채권을, 그 소구채권에 대해서 자동채권으로 제공했던 것을 별소로 지금 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복제소에서의 부분서 쭉 보면 이해하시면서 내려가서 본다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봅니다. 걸리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사안은 좀 특이하게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을, 원고의 소구채권에 대해서 피고 입장에서 상계항변하고 2차적으로 피고 입장에서 원고가 돼서 그 자동채권을 별도로 청구한 이 사안에서 전소의 상계항변을 항소심에서 철회해버립니다. 항소심에서 철회하다 보니까 선행됐던 사건에서 상계항변을 철회해서 이제 등장한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차적으로 이제 뭐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냐면,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했을 때 동일한 사건을 재차내는 것이 제소 금지에 걸리느냐 아니냐가 267조 2항에서 민사소송법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자동채권이 후차적으로 나왔을 때 상계항변이 전제된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중복제소지만, 그 선행 판결이 확정됐으면 후행으로 등장하는 것이 기판력의 이제 216조 2항이 되는데, 이 사안에서는 선행해서 상계항변을 했다가 상계항변을 철회했기 때문에 상계항변은 사라지고, 그럼 전소의 판결은 상계항변이 껴있는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후차적인 사건은 상계항변이 있어서 기판력의 국면에서 기판력이 걸리느냐 보면서 말할 필요가 없는, 전제가 사라진 그런 류의 상황인데, 하여튼 거기까지 지금 이 판례가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쟁점 부분서 결론, 판례 결론만 말한다면 중복된 소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니다. 제소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의 두 번째 쟁점에서 선행 변론의 항소심에서 철회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소송을 냈다가 소를 취하했다면 제소금지적인 상황에 갈 수도 있겠죠.
제소금지에 있어서 제1심에 관한 267조 2항을 보면 제1심에 관한 본안 판결이 있고 나서 그때 주의할 것은 1심에 관한 소송 판결은 제소금지에 있어서 항소심에서 소취했을 때 1심의 판결이 소송 판결이라면 제소금지에 있어서 일단 요건에 충족이 안 됩니다. 1심에 본안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을 무의로 돌리려고 하는, 즉 1심의 소송 판결까지는 그러한 제소금지로 규제한달까 할 필요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1심의 본안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해놓고 소를 취하했을 때 이때 또 소취하랑 항소취하를 구별해야 됩니다. 항소취하는 1심이 그대로 확정될 상황으로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경우도 좀 특이한 게 과거에 한번 판례가 있었는데 항소 기간 도중에 항소했다가 항소를 취하하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항소를 취하하면 1심이 그대로 확정된다라고 우리가 설명하는데 그런 상황이 한번 나왔습니다. 아직 항소 기간 중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생각 때문에 항소를 하고 항소를 취하했어요. 그래서 1심이 확정되는가 했는데 남은 항소 기간 동안 또 다시 한번 항소를 해요. 항소했다가 항소를 취하했다가 항소를 해요. 그 2주 상간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다른 설명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소취하 때문에 내가 설명이 들어갔는데 항소취하를 하면 기본적으로 큰 변수 없으면 1심을 그대로 확정시키는 것이 될 것인데 특이하게 항소취하했다가 다시 아직 항소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항소를 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여튼 그건 별 문제고 항소취하가 아니라 소취하의 경우는 1심까지 다 날리는 것입니다. 267조 1항을 보면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항소취하는 항소심 부분만 날아가니까 1심이 확정되는 거지만 소취하는 1심의 처음에 소재기 부분까지 다 날아가는 것이니까 다시 소송을 등장시켜도 중복제소의 문제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전소가 소송 계속 도중에 동일한 사건이 등장해야 중복된 소재기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소취하에 의해서 소재기 시점까지 다 날아가서 없어지는, 소송 계속이 없어지는 것이 되니까 중복제소의 국면은 등장되지 않는 건데, 다만 1심의 본안 판결 후에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한다면 267조 2항에 의해서 제소금지효에 걸리는데 이 제소금지효는 기판력과 중복제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건이 좀 아까 말한 1심의 본안 판결 후에 소취하했다가 등장시킬 때 중복제소는 아니지만 제소금지효적인 상황이 되고 분명히 기판력은 아닌 건 더 확실하고요. 그런데 이 제소금지효는 어떤 요건이 하나 더 특색이 있냐면 동일한 사건이더라도 권리보호의 새로운 이익이라든지 재차 낼 어떤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다면 제소금지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게 하나 더 요건에 가미돼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이 문제되는데 하여튼 제소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을 철회했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거랑 급이 다르다. 아까 계속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건 기판력에서 문제가 됐지만 상계는 항변입니다. 청구급의 소급이 아닙니다. 청구급 소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판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나름대로 상계 항변은 특수한 위치에 있는 항변입니다. 즉 일반적인 청구급으로 보는 겁니다. 상계 항변은. 왜 청구급으로 보느냐. 상계 항변은 다른 방어 방법과 달리 일반적인 방어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애초에 원고의 소구채권 자체의 성립을 다툰다든지 그게 성립되지 않았다든지 또는 그게 인정되더라도 변제했다든지 그게 인정되더라도 소멸시효가 항변으로서 그걸 무너뜨리면서 방어를 하는 건데 상계 항변은 자기의 채권을 제공하면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기 채권을 제공한다. 즉 하나 청구급의 채권을 내놓는 겁니다. 다른 방어 방법은 생각해 보세요. 변제, 소멸시효는 자기 채권을 내놓지는 않고 원고의 채권 자체를 무너뜨리는 건데 상계의 경우는 자기 채권을 내놓고 무너뜨리니까 이 상계는 하나의 반소급의, 청구급의 이런 위치를 점하는 겁니다. 뭐 반소라는 제도가 따로 있긴 하지만 그런 청구급의 위치를 자기가 내세우는 게 형식은 방어 방법이지만 실질은 청구를 내세우는 꼴의 급이라고 보는 것이고 216조 2항이 그래서 주문중의 판단이 아닌 216조 1항 다음에 예외로 216조 2항에 봐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서 본다면 주문중의 판단이 아닌 상계항변에 대해서는 다만 대항한 X에 한해서 기판력이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청구급으로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 청구급의 생각이 이쪽 중복제소에서까지 저는 생각이 미쳐서 그 학설에 보면 적극설이
학설에 몇 분이 계신데 지금 판례의 얘기고 저는 소극설의 입장입니다. 강현중 교수님하고 같은 입장에서 이게 저는 중복죄수에도 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자, 중복죄수 안 걸리고 그러면 지금 좀 아까 사례는 철회됐지만 끝끝내 가면 A라는 법원과 B라는 법원에서 양쪽을 처리하면 대부분 상계항변 제공된 것의 심리는 같은 맥락으로 나올 거지만 혹시 A라는 법원에서 다루는 이쪽 파트의 사건과 그 다음에 B라는 법원에서 다루는 것의 이쪽 파트의 사건이 중복죄수로 컨트롤하지 않으면 끝끝내 가면 그 양쪽의 판결이 한쪽으로 가지런하면 다행일까? 혹시 뒤틀어지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쪽에서는 상계항변에 자동채권에 손을 들어줘서 뭐 원고의 청구를 뭐 기각시켰다든지 하는데, 두 번째 사건은 상계항변의 그 채권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에 오히려 그 상계항변을 하려는 그 사람의 손을 청구로서 받아준다면 앞사건에서와 뒷사건에서 뒤틀어집니다. 판결의 모순 저촉이 나옵니다. 그럼 기판력에서 A라는 법원에서 내려준 판단이 기판력의 국면에서는 B라는 판단의 기판력이 작동하는 상황이 되고, B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A라는 이쪽 부분에 기판력이 작동하게 되는데, 이쪽 게 이쪽으로 기판력이 작동하고 이쪽 게 이쪽으로 기판력이 작동하면 끝끝내 가서 중복돼서 컨트롤하지 않고 그대로 가서 판결로까지 나가서 확정이 되면 A라는 법원에서 내려준 판단이랑 B라는 법원에서 내려준 판단이 중복돼서 컨트롤되지 않고 갔을 때 한쪽에서 가져한다면 다행이지만, 이게 뒤틀어지면 A라는 법원의 판결의 효력이 B로 미치게 되고 B라는 법원의 판결이 A라는 법원에 미치게 되면 내 머리가 미칠 것 같아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죄수에서 나는 컨트롤하자가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극설도 있고, 이순 선생님은 절충설의 입장이고 해서 쭉 되는데, 다시 결론은 이번에 있어서 항변 선행설의 경우인데 항소심에서 철회가 됐다. 그러니까 철회가 됐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데, 하여튼 기본적인 맥락은 중복죄수에 걸리지 않는다. 그다음에 항소심에서 철회된 것은 소외 취하급으로 볼 필요가 없으니까 제소금지의 뭐 전제에서 일단 생각할 필요 없다. 그다음에 세 번째 게 중요합니다. 원래 기판력의 216조 2항에서 상계항변이 판단이 됐을 때 이유 중에 판단이지만 기판력이 미치는 것인데, 이 경우는 철회돼서 심리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이런 식으로 216조 2항의 조문에 따라서 들어가다 보니까, 조문에는 대항한 수액에 한해서 기판력이 미친다는데 이 대항한 수액에서의 대항은 실제 심리됐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이 경우는 심리되지 않았다. 그래서 기판력이 문제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